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 사회 분야입니다. 자, 이번에도 OX 질문 1분 토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해 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방사능 위험과 폐기물 처리 문제로 신규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고요. 전력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필요하다.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는다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 다 X를 드셨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셨군요.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제로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고 토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060년 이후나 가능했던 원전 제로였습니다. 지금 원전 25기 중에서 21기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력 생산 비중을 보면 가스가 31.7%, 그리고 석탄이 28.1%, 신재생 에너지가 10.6%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아리백 시대에 대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환경과 기후 에너지 변화에 맞게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주력할 때지 방사능 오염과 폐기물 문제가 항상 골칫거리인 원전을 확장하거나 새로 신규로 건설하거나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당신 지역구에 원전을 세우는 것을 찬성하냐? 그럼 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주력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OX 질문을 드렸을 때 두 분 답변이 다 비슷합니다. 박찬대 후보는 어떤 이유로 X 표만을 드셨는지요? 네, 뭐 정청래 우리 후보께서 거의 저하고 동일한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원전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원전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가 사용 중에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사태를 보더라도 한번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원전의 경제성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지어져 있는 그 원전이 당장 폐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50년 가까이 원전을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필요한 신규 에너지 전력원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시대에 원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후 에너지 비율을 신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후 정책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상화폐 관련된 질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18일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요.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원화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는다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이번에도 일치하셨군요. 두 분 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라고,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박찬대 후보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일단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과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안도걸, 민병덕 등 경제와 시장 전문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하고는 우리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 유출,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가 살짝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금 이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 위협도 조금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이 있는데요. 화폐의 단일성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폐는 어떤 형태라도 그 가치가 동일해야 될 텐데 이것이 도입되게 되면 단일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짝 1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정청래 네. 후보님. 인터넷 범죄가 예상된다고 해서 인터넷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찬대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 우려들은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이미 이것을 하겠다라고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화하고 있는 현대화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변방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 부정적인 요소를 미리 예방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부 정책이라면 당에서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제사회 분야에서 시민농객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20대 회사원 조윤현 씨 그리고 취업준비생 이건우 씨의 공통 질문인데요. 집값, 취업, 물가 문제로 일상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과연 앞으로 우리 삶이 나아질까라는 의심이 자주 듭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역시 각 1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현장에 가보니까요. 역시 취약계층이 재난에도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폭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청년도 일종의 세대로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청년과 취약계층의 복지 그리고 그분들의 미래 이런 부분은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런 말을 꿈과 야망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회 사다리를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국가가 좀 충분히 대비하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개별적인 법보다는 방향을 국가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대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같이 고려될 만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사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도 30년 전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성장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도 성장을 통해서 해소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불공정을 성장으로 일부 대체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불공정이 그리고 저성장이 이 부분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오늘이 내일보다 아니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민생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부가 청년층의 희망을 갖게끔 가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셔서 서둘러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제사회 분야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활용하되 상대 후보에게 최소 2번은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보장해 주시고 상대 답변 시간도 주도권자의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아까 약간 좀 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대 답변이 30초가 넘었을 때는 언제든지 주도권자가 토론을 주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 먼저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사회 분야입니다. 네. 아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나올 때 정무위원이었던 저도 책 한두 권 읽어가지고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 질문으로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생소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한 경험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젊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익숙할 수 있어도 저희 같은 60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라보다니요 넘으셨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라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공부를 해봐도 이게 뭐 이렇게 딱 눈에 딱 잡히거나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아니고 이게 뭐지? 이렇게 이러면서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가상화폐와 달리 1대1 교환 가치가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가상화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뭐 스테이블이란 뜻이 그렇듯이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네. 사회, 경제, 문화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입법화라든가 제도화는 뒤처지고 있어서 저는 그때 그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돼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막연한 불안감, 그다음에 제도화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청년 문제 이야기할 때도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한 30년 전에 우리가 청년일 때는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민주당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유능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담대 6억 원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만으로 사실은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호평은 받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출 규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게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될지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과 윤석열 정부 3년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의 공급이 아주 형편없었고요. 그래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발생한 문제가 제일 크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제 진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를 건설하면서 김영삼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특히 이 부동산 또 주택 문제를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주택 문제를 그럼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실제로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 진행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보완할 공급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안들이 제시되면 좋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무슨 일산의 뭐 창릉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뭐 신도시 계획이 계속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도시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골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도 미분양으로 엄청나게 그 건설 그 회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 대도시 복잡한 도시에서는 또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든가 약간 지난 부분이라도 아파트가 지려면 예를 들면 사회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당장 이제 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는 것 같다. 뭐 산속에 아파트 그냥 몇만 채 지어놓는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잘 부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4기 신도시 계획은 안 갖고 있다.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인천인데요. 인천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뭐냐면 갯벌을 메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원도심은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 공공이 방향을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 내에 보게 되면 짜투리 땅이라든가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율을 더욱더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 임대주택으로 이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 경제사회 분야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IMF 때, 코로나19 때, 그리고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당했을 고통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 불안도 불안이었지만 실제로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주식 시장이 완전히 폭망한 상태로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니까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제로 국민 개개인이 떠안을 빚을 대신 져주는 확장 재정이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5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가 100%, 미국이 118.7%, 이탈리아 134.6%, 일본은 무려 2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가계 부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실은 부채를 떠안고 이런 서민 경제를 보살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쓸 것 같고 이번에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대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꾸준히 야당 시절 때부터도 지역화폐랑 관련된 부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떠한 예산 반영도 유의미하게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장과 우리 원내대표가 힘을 합쳐서 오히려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이런 거 다 깎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었던 예비비 2조 4천억도 같이 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야당이면서 사실은 추경을 그때 발의했고요. 그때 4천억의 지역화폐를 우리가 넣고 다른 민원 예산은 하나도 넣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우리 국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올라가고 투자가 올라가고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순수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소비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사실 수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국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야 되는데 저는 국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대신 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정 지출을 최대한 높여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발생률과 산재 사망률이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2016년 구의역 사고라든가 2000 물류센터 화재라든가 제가 1주년 때 가봤습니다만 아리셀 화재 이런 대규모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요. 포스코 ENC 회사는 5번째 산재 사망이 오늘 발생했고요. 또 SPC 같은 경우는 4년간 총 6명이 또 산재 사건이 발생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예방 효과까지 이제 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대 후보께서 이거 같이 공동 발의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있는 요소는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해라. 그리고 지자체장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도 다 미리미리 고쳐놔라.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 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같이 공동 발의해 주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제안했던 그 내용, 그 법안에 대해서 낱낱이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취지라면 예. 사실은 우리가 경제성보다도 사람의 생명, 그다음에 건강을 더 우선하는 가치를 논다라고 하면 그 법의 취지에서는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공동 발의에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수해복구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의 상징은 역시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지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놀랍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하지 못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게 봤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아마 이 타운홀 미팅이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고통,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이 경제 정책도 그리고 산재 사고율도 줄이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번 더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찬대 시간이 30초가 덜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이 30초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잘하도록 합시다. 예, 예.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예, 우리 정청래 후보와 손잡고 네.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